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처음으로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제가 주말에 서울에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동료 연구자분들을 만났는데, 연구자 동료들을 만나면 항상 자기 무슨 연구하는지, 자기 관심사가 뭔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니까, 저는 여름에 졸업하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오랜만에 학술적 에너지를 듬뿍 충전하고 와서 조금 고양됐다고 할까? 고양이? 설레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런 걸 좋아하곤 했는데,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석사 때 했던 연구에 대한 얘기를, 마침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묶어서 제 연구 얘기는 하도록 하고, 그럼 또 공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학교에서 속해 있던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스터디를 하거든요. 재작년 4월부터 최근이 작년 11월까지 1년 반 동안 4차례 정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막 엄청나게 진지한 학회에서의 발표 같은 형식은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제자가 준비한 내용을 한 10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논의를 나눠보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 상황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각자 생각하는 거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스터디를 하는 거였거든요. 발표를 했던 그 당시만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서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지한 모든 근거를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발표는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나눌 얘기도 약간은 얕을 수가 있어요. 깊이가. 차차 드리겠습니다. 너 기뻐? 나 기뻐. 첫 번째로 공유할 내용은 이 책이에요. 엔젤라 첸이라는 작가께서 쓰신 에이스라는 책이고, 우리나라에선 현암사에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무성애로 다시 있는 관계와 욕망, 로맨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 아니면 병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이건 에이섹슈얼리티를 접하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반응이래요. 제가 이 책을 전체를 다 다루진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다루지 않는 얘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맛만 보는 정도로 책을 소개해드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 책 앞날개에 써있는 내용을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작가님은 어린 나이에 중국을 떠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자라던 중 14살에 인터넷으로 무성애 개념을 처음 접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그 정체성을 탐색하거나 정체화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10년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계기가 있으면서 내가 무성애자인 것 같아 라고 정체화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무성애자 커뮤니티에서 100명에 달하는 무성애자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번역본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왼쪽에 한글로 되어 있고요. 영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된 부분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을 참고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우선 무성애들이라는 표현이 제목에 등장을 하는데요. 퀴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름 붙인 모든 경계들이, 그러니까 뭐 게이라고 하든지 레즈비언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좁잖아요. 게이는 남자로 태어난 시스젠더가 다른 시스젠더 남자를 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끌릴 때 그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요. 일단 대상도 나도 다 시스젠더 남자여야 되는 그런 이제 암묵적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체성도 유동적이고 상대방의 정체성도 유동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게이라는 말로 모든 걸 포괄할 수 있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무성애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성애라는 것이 어떤 한 고정된 점이 아니라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스펙트럼도 이제 우리가 흔히 상상할 때는 양극단이 있는 2차원의 스펙트럼을 상상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더 고차원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점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축들을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차원 안에 어딘가에 위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도 우리가 흔히 4차원은 시간이라고 하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잖아요, 위치가. 지도라는 은유를 빌려오는데, 읽겠습니다. 그냥. 지도는 땅이 아니다. 긴장과 가능성을 모두 품은 말이다. 지도는 실제하는 세상을 단순화해 재현한 것이며, 실제 땅은 언제나 화면에 표시된 것들보다 풍성하다. 그러나 지도와 단순화는 여전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모형은 틀리지만 그래도 일부는 유용하지 않은가. 모든 재현에는 한계가 있으나 비교적 훌륭한 재현이라면 시선의 폭을 넓혀준다. 지금은 새롭고 더 상세한 지도가 필요한 때다. 이 말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지도가 아무리 정확한들 실제 세상을 다 담을 수 없고, 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세계 지도도 무슨 작도법 때문에 왜곡이 엄청 심하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무성애의 세계를 지도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범주도, 이런 모습도, 뭐 이런 유형도 무성애의 세상 안에 위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도를 조금씩 더 상세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고 알아가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시작해볼까? 우리가 흔히 트랜스젠더 개념을 엄브렐라 개념, 우산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에이스 또는 에이섹슈얼리티 개념도 우산 개념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성애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납작한 단어 안에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되게 특징적인 것들을 딱 포착했을 때 이름 붙이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끼리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경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거죠. 자, 제 인생의 질문입니다. 섹스가 공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정과 로맨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질문이었어요. 일단 성적인 교류를 필수적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거니와, 오래된 연인들, 우리 엄마 아빠 예를 들면 그들은 사랑도 분명히 하시겠지만 또 그만큼 똑같이 오래된 우정이 있다면 그 두 관계 사이를 구분짓는 특징들은 뭘까? 뭔가 젊은 연인들, 젊은 친구들, 제 또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설렘이라는 감정이라고 답을 해주던데, 글쎄요, 친구한테도 설렐 수 있지 않나? 다양한 끌림을 책에서는 언급을 하세요. 여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말줄임표로 점점점을 박아 놓은 건데, 한번 이 단어들, 이 프레이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의 끌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게이로 정체화하고 살다가 논바이너리 퀴어로 정체화를 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시스젠더라고 정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걸까?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이제 한참 하고 나서 나의 감정을 좀 더 세분화해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왜 끌리는가? 내가 저 사람이랑 막말로 자고 싶어서 끌리는 건가? 아니면 자는 것까지는 아닌데 한번 손을 잡아보고 싶다든지 이런 닿고 싶은 마음이, 끌림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해소하고 싶은 성욕이 있는 건가? 이제 이게 성적 충동이 예시겠죠? 뭐 이런 것들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집점. 무성애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제는 앞서 말했던 다양한 끌림의 양태들 중에서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느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끌림을 느끼지만 않을 뿐 성적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끌림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정서적 끌림이 육체적으로 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엔젤라 첸님은 배고픔의 은유를 빌려오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배고파 이거랑 뭐 엄청 땡겨 이런 허기짐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배고픔을 성적 끌림으로 정의를 한다면 어떤 특정한 음식을 갈망하는 마음을 특정 대상을 향한 성적 끌림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 끌림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나열했던 모든 다양한 끌림을 세분화해서 덧붙여야 되는 좀 약간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이유로는 강제적 섹슈얼리티와 연애 정상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채로. 근데 그 사회와 문화가 이미 너무 유성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학습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성의 가능성들이 모두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내가 모르는 이유로 끌렸는데 이 문화적 영향을 받은 나는 저 사람과 합체를 하고 싶은 걸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회로가 조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편집점. 그 다음은 연애 정상성입니다. 라이스 대학의 철학자 엘리자베스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름 붙인 단어라고 나오는데,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그렇듯이 어떤 강제적 규범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연애 정상성이 변주를 지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못소리야? 크크크크. 이게 사실은 이 연애 정상성인 거예요. 못소릴 수 있잖아. 그 반대로 뭐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애 관계의 어떤 형태만이 정상적이다라는 그 규범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안에서. 이게 합쳐지면 무성애여서도 안 되고, 한 번에 여러 명을 만났어도 안 되고, 막 이런 남자를 만났어도 안 되고 여자를 만났어도 안 되고, 그러나 못소리여서도 안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이 책에 이제 인터뷰가 많이 실렸다고 하는데, 이런 연애 정상성 내지는 강제적 섹슈얼리티를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사람들을 인용한 문장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들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무성애자로 정체화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덜 된 느낌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그냥 다른 식으로 인간이 될래. 모르는 게 점점 더 괜찮아져요.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살아낸 경험 속에 존재하는 편이 더 낫다. 제가 딱 꿈꾸는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개의 인간 유형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우리가 MBTI도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인간들을, 다양한 인간들을 16개 유형으로 나누냐면서 비판을 하는 주제에, 그러면 그 많은 인구를 단 2개의 성별로 나누는 거는 괜찮고, 뭐야, 그치, 이성애밖에 없잖아. 이성애 하나로 묶는 것도 너무 웃기고 편협한 방법이잖아요. 2개로 나누고 하나로 뭉치고 다양성을 다양성을 받아들여라. 힘들어. 아니야, 힘들지 않아. 다들 힘들게 살아. 이거는 이제 일방향적인 플랫폼에 제가 올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 논의는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논의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겠고, 메일을 보내주실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올 얘기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중첩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재작년에 퀴어이론 수업을 들을 때 수업에서 같이 읽었던 책이고, 쪽글의 한 부분인데 이거를 읽는 것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초등학생 때 하리수와 홍석천을 접했지만 중학생이 되어서야 게이를 배웠다. 에이섹슈얼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트랜스젠더는 알지 못했다. 세상은 나에게 남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나는 남자로 보이는 것들을 좋아했기에 스스로 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 안에 머물렀다. 나는 식물이 아니었으니까 무성애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 더 많은 언어를 습득한 지금의 나는 내가 줄곧 무성애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남자와 여자가 뭔지를 고민하는 건 필연적으로 뒤따랐지만, 그보다도 먼저 나는 도대체 사랑이 뭔지를 평생 고민해왔다. 강제된 섹슈얼리티 속에서 나는 성적 욕망이나 끌림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 시절에는 첫사랑의 알몸을 상상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다. 손에 꼽는 몇 번의 연애에서도 의례 다 그런 것일 것이라 자위하며 몸을 섞었다. 내가 꿈꾸던 사랑은 그렇게 몸 섞음에 오염됐다. 나는 망치는 것에 익숙했고, 망쳐진 일과 망가진 나를 마주하는 일에는 도통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몇 번의 연애는 섹스가 없었던 다른 몇 번의 연애보다도 더 처참하게 나를 망가뜨렸다. 섹스는 사랑을 키워주지도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았다. 나와 열정적으로 몸을 섞었던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다른 사람과 몸을 섞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자들이었다.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어른이 될 수도 없었다.
의뢰 연애 보고 오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앞서 올린 여러 편에 나눠 놓은 의뢰 연애, 온 의뢰 연애 보십시오. 제가 어떤 연애를 했는지. 나쁜 새끼. 편집점. 아무튼 무성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게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아니야, 힘들지 않아. 다들 힘들게 살아. 자, 두 번째는 발가락 끝에만 살짝 담갔다 빼는 정도의 퀴어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두 명이서 발제를 했어가지고 제가 했던 부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성 얘기하면서 세계인권선언 가져오는 것도 얼마나 이 발표의 깊이가 얕은 줄 아시겠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성이라는 거 아래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등등등 있겠죠. 교차성의 개념은 킴벌리 크렌쇼라는 법학자께서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비판하면서 제안하셨던 개념인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의 환경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은 그 여성 정책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이런 예시를 들기가 약간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차별이 너무 만연해서 그냥 차별금지법 빨리 일단 만들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편집점.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퀴어 이론 산책하기. 라이트한 산책이 아니라 약간 노동처럼 할 수 있는 산책. 거기서도 발췌를 해왔어요. 나는 인간이 아닙니까? 를 질문하는 존재들의 계속된 등장은 인간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계속해서 열어놓음으로써 개념의 보편성을 신문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보편성을 보편성이게 해주는 정치적 실천을 구성. 보편적인 것에 의해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구성한다. 다시 읽어도 어렵네. 퀴어의 이름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그 안에 무엇을 넣으실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권력 관계를 전복시키고자 하고 또 어떤 권력 관계를 영속시킬 위험이 있는지, 그 결과 누구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여기게 되는가를 계속해서 성찰하면서 윤리적인 책임을 놓지 않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결국에는 무엇이 퀴어 이론과 퀴어 정치를 퀴어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 자체를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그 자체로 퀴어 이론과 정치를 퀴어하게 만드는 실천이 될 것이다. 제가 이해한 거를 제 말주변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모든 사고와 연구의 출발점은 여기 이 문장들로부터였던 것 같아요. 단어를 고르려니까 어렵네요. 퀴어 이론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비단 성소수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권력 관계를 전복하고자 하는 접근으로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저 또한 어떤 방법을 따라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했고, 네, 아무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표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인식론적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저자는 제안을 하세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지 완벽한 이론을 구축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 대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면 비슷한 선상에 놓일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싸우게 만들어. 수동 공격 재등장. 겸손의 태도가 저는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도 알아가야 될 게 천지 삐까리니까. 오만하지 말자. 우리가 뭘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야. 처음 보는 게 있으면 알아가면 되는 거고, 제가 영상에서 누차 언급했던 최재천 선생님의 말처럼 알면 사랑할 수 있으니까. 편집점.
그리고 소수자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인데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대상으로 이성애자에 비해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로부터 출발한 이론이에요. 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시적인 차별이나 은연중에 내재된 차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제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시작이 LGB로부터였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라든지 인터섹스에 대해서라든지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을 확장하는 연구가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교차성과 이걸 같이 얘기해보자면은 제가 차원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봐서 백인이 아닌, 남성이 아닌, 시스젠더가 아닌 로만 나눠도 차원이 벌써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개인의 특성을 나눈다고 봤을 때 이 차원의 개수는 무한대로 늘어날 거예요. 이게 제가 제안하는 모델이 뭐 제가 검증을 했거나 뭐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사고 실험을 해봤을 때 변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모델만 봤을 때도 고려할 게 너무너무 많아. 이 스트레스 안에. 지금 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좀 더 차근히 준비해서 찍을걸. 하지만 난 부족한 사람, 모르기 때문에 더 배워나갈 사람. 바로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진 주제가 외로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신건강이었어요. 정신건강이라는 면에서는 앞서 소수자 스트레스랑도 연결이 되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저로부터 시작한 주제긴 해요. 제가 외롭고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면서도 미국은 퀴어 인구를 대상으로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보장된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외롭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이런 얘기를 아직 꺼낼 단계가 되지도 않은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외로움 담론, 사회적 고립 담론 있지만 그거 다 1인 가구, 고독사 얘기할 때도 노년층 아니면은 1인 가구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퀴어들도 1인 가구 많고 퀴어도 노년이 돼요. 나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차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가 연구로 밝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그들을 제도 안에 포섭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할 것인데 도저히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몇 대 정책 안에 정권마다 정신건강 들어가 있어. 자살률 낮춘다고. 근데 연구 결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됐던 소수의 조사와 연구를 살펴보면 성소수자 청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정신건강 유병률 또는 자살 사고, 자살 생각, 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입이 전혀 없잖아요. 아무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주제였어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영어로 하면 론리네스랑 소셜 아이솔레이션으로 학술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긴 한데요. 이 발표에서는 그냥 거의 동의어처럼 썼어요. 개인, 단체,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적 참여 등의 단계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측정하는 척도들도 있어요. 가족과의 교류 빈도, 가구 밖에서 친구 또는 친지와의 교류 빈도, 사회망에서 얻는 지지 등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다양한 차원에서 또 바라볼 수 있겠죠.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가난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 정신건강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고, 또 그게 실제로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사망률의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1인 가구가 3할로 증가를 했대요. 근데 국민적 인식이나 수용은 아직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외로움 부를 만든다, 뭐 외로움 청을 만든다 이러면은 그거 말고도 해결돼야 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거죠. 뭐 제안이 있었대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를 제가 찾아보고 그 내용을 추가했어야 하는데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아마 이런 이슈가 다뤄지고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해요. 워낙 나라가 기로에 놓여 있으니까요. 다들 힘들게 살아. 앞서 말했듯이 다수의 연구가 퀴어들이 비퀴어에 비해서 높은 고독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주변화 작용, 그러니까 marginalization이라고 하죠. 변방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 및 감정적 고독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납니다.
좀 식상하지만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마더 테레사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과 외로움이 가장 끔찍한 가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이때는 재난 연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었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재난 연구는 재난을 가난의 불균형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봐요. 그리고 재난으로부터의 회복 역시 가난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저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그 자체로도 재난적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일련의 사태 말고도 재난적 상황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자 했고, 그 중에서도 더 취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퀴어 정체성을 많이 아끼기 때문에 퀴어의 예시만을 들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변화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을 도모한다, 이런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인구 집단의 어떤 정신적 건강 문제를, 고충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집점. 곧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도대체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제가 오늘 묶어서 준비하고자 했던 마지막 주제는 빈곤이에요. 자, 뭔가 이제 저의 발표들을 꿰뚫는 주제어들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이 빈곤 역시 책을 가지고 썼는데 책을 다 읽진 못했어요. 조문영 선생님의 빈곤 과정이라는 책 앞부분 몇 장을 읽고 준비했던 발표입니다. 빈곤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보통 빈곤이라는 말을 듣고 상상을 해보면 통장 잔고가 없고 먹을 밥이 없고 뭐 이렇게 상상이 되기도 하지만, 삶에 미래가 없을 거라는, 기대할 만한 삶이 없을 거라는 감정이 공포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 무력감이 자기 비하로 또 내 주변을 향한 폭력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소위 빈곤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빈곤이라는 것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는다는 것이죠. 빈곤 담론이 자본주의적 해석이 워낙 밀접하게 따라붙는 거다 보니까 우리 항상 돈 없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는 환경, 빼앗기는 생명들, 비인간들 점점 더 많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가치들을 가질 수 있는 힘, 그 가치들을 쫓을 수 있는 힘, 그게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빈곤이라고. 근데 빈곤 담론이 너무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문제 제기되고 또 해결책까지 제시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책상 물림 하는 분들께서 가난은 이렇게 하면 되죠 하는데, 사실은 효능감 전혀 없는 정책들만 나오는 거죠. 그 와중에 빈곤한 사람들은 식별되고 등급화되고 빈곤이 산업화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빈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합니다, 막 이런 게 거대 자본의 슬로건이 되고 마케팅 프레이즈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고립이 나와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관심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주변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회가 있다 한들 내가 사람들의 눈에 띄어봤자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식별되고 등급화되고 어디 그것뿐이랴, 폭력에 노출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택할 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빈곤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고 조문영 선생님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는 말 익숙하거든요. 퀴어들이 쓰는 말이라서. 우리 여기저기 다 있는데 아무도 알아채지를 못해서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그런 존재들로 표현을 하곤 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나 기뻐. 재난의 관점을 앞선 발표에서 말을 했어요. 제가 졸업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스캇 게이브리엘 놀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느린 재난 연구실이라고 해야 되나? 슬로우 디자스터 랩을 이제 지도를 하십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 빈곤은 가장 느린 재난이다. 우리가 재난을 논의하면서 가난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한낱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린 재난이라는 개념은 재난을 어떤 시간적 맥락 안에서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터 그 뒤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재난이 발생했고 예방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재난이 남긴 상처와 과제들은 무엇인지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 긴 과정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는 워낙 참사가 많았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이태원,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날 딱 그 시간에만 일어났던 사람들의 죽음으로만 묘사될 수 있는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 사고가 있기까지, 그 참사가 있기까지 어떤 방관이 있었으며 어떤 미비가 있었으며,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중첩되고 쌓여서 참사로 이어지고, 참사가 발생한 후에 어떤 대책들이 세워졌는지 또는 안 세워졌는지, 이것들이 우리 사람들, 참사를 목격한 사람들,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남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을 연구실에서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좀 확장해서 데이터라는 개념을 접목시키고 싶었어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 장면 잠깐 캡처해서 보시든지 하시고, 제가 논문을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데이터를 자본으로 보자는 제안을 하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칼 마르크스부터 피에르 부르디유에를 거쳐서 데이터가 어떻게 경제자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하는데, 부르디유의 개념까지만 거슬러 올라가자면 경제자본은 우리가 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은 문화자본 또는 사회자본으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문화자본은 체화, 물질화, 제도화를 통해 대표되는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위, 미술품, 성품, 이런 것이죠. 돈 내면 학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 왔잖아요, 우리 간접적으로 아는 세상에서. 그리고 사회자본은 인맥,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기까지의 접근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본인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자본 차원에서 빈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데이터 빈곤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 이론적 토대를 이제 이 자본론을 활용하신 분을 발견했던 거고, 편집점. 그래서 요약을 했던 거 페이지고, 가장 마지막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의 빈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앞서도 계속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도통 제도화된 게 없으니까, 제가 특별히 관심 가지는 퀴어를 포함해서 고독사, 뭐 군 의문사, 아니면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대상들, 반대로 말하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연구자 모임 이제 주말에 갔다 왔을 때도 우리나라 연구하고 싶지만 데이터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거든요. 데이터는 이제 또 모으려면 돈이 드니까. 근데 또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돈 안 주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의 빈곤은 또 어떤 빈곤으로 파생할까,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만하지 말자. 어떠셨나요? 나름 열심히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 아직도 보충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부를 하고 석사를 두 곳에서 하고 이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건데, 이 세 곳이 학과가 다 달라요. 관심사나 호기심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그때그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을 가다 보니까 약간은 잡되게 된 거죠. 좋게 말하면 융합형 인재, 뭐 다학제적 인재,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은 저를 그렇게 써먹을 계획을 가진 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쉽게도. 아무쪼록 오늘의 논의가 자그마한 면에서라도 여러분의 지평을 넓혀주는 내용이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모두 보셔가지고 제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셨다면,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식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나를 애타게 기다리며 나를 땡겨오며 함께 존중하며 버티기로 합시다. 그럼 안녕.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발표가 저는 되게 가슴을 쥐어짜면서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들이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주제들이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주제들이어서 이 스터디 한번 할 때마다 진이 빠지도록 발제하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연달아 하려다 보니 조금 지쳤어.